발 더 깊이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시간입니다. 뉴스인사 프라임은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서비스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 먼저 가입을 하시고 뉴스마트 무료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종이신문과 전자신문을 무료 구독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강화교동 통통쌀 16kg 등 다양한 특별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고 뉴스마트 무료 구독 신청하시면 이런 특별 혜택을 같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신청까지 계속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양한 의견과 질문들 댓글 남겨주시면 방송에 반영해드리겠습니다. 깊이 있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은요. 뉴스인사 프라임 빅데이터 2024 시간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총선을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오늘은 박혜성 티브리지 대표 대신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이야 여러분들이 워낙 신뢰하시는 분이니까 소개가 필요 없고 말이 필요 없는데 우리 윤희용 센터장님은 박진영 평론가님이 적극 추천하셨어요. 근데 박진영 평론가님은 사실 좀 까칠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거의 안 하는 분인데 엄청나게 신뢰를 하시네요. 네. 본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신뢰를 받고 계시죠? 안티도 많으시기 때문에 갑자기 부담스러우신데.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박 원장님이 그럼 얘기해 보세요. 왜 저렇게 우리 센터장님을 신뢰하시는 겁니까? 무슨 분석을 엄청나게 잘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속설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박진영이 칭찬하면 진짜 훌륭한 사람이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우리 스픽스 대표가 싫어하면 진짜 나쁜 사람이다. 그거는 두 번째 건 좀 그런데. 아, 그런가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통이죠. 우리 윤희영 센터장님이나 박혜성 대표, 그다음에 제가 또 늘 한 사람 이야기하는 최정묵 소장이라고 했습니다. 네. 정통입니다. 정통. 여론조사를 기초부터 공부를 하셨고, 그다음에 원래 여론조사에서부터 시작한 분들이죠. 보통 이제 여론조사 회사 하시는 분들이 정치하다가 정치 컨설팅 또는 홍보기획사 하다가 여론조사를 다시 덤으로 붙여서 하고 이런 경향이 많은데 이 세 분은 애초부터 여론조사에서 출발해서 한 25년, 30년 가까이 하신 분들이라서 제가 늘 인정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동안에 예측이 다 맞았다는 거예요, 센터장님? 대선 예측 포함하여?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많이 그렇습니다. 네. 워낙 이제 대한민국 정치 이제 역동적이고 변수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조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후적인 측면이 크긴 하거든요. 전망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박진영 소장님처럼 어쨌든 정치의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잘 아시는 분의 해석과 사실은 맞물려져야 그렇죠. 전망들이 더 힘을 얻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 두 분의 조합이 맞다 이런 얘기군요. 정치를 잘 알고 또 실질적인 여론조사 분석을 잘 하시고 우리 박 원장, 박진영 부원장, 박진영 평론가도 저를 또 칭찬 잘하기 때문에 저도 훌륭한 사람인 것으로. 의리의 노용이. 자, 빅데이터 2024 또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동안 분석했던 지역 AS 한번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이수진 민주당 비례의원이죠. 이분이 원래는 이 지역이 아니었어요. 서대문 쪽에 원래 나가려고. 그렇죠, 네. 왜냐면 원래 비례였기 때문에 이제 지역구를 하나 자기가 이제 의원을 하려고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현근택 민정관 부원장이죠. 그분도 사실은. 네네. 그 현근택 변호사가 불출마 선언을 하는 그 자리에 윤영찬 그 의원의 대항마로 본인이 나서겠다라고 또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 성남 중원인데요. 자, 도전장을 낸 상황에서 윤영찬 의원에 대해서도 좀 지금 강경하게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진 의원이 친명이었던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이수진은 비명으로 알고 있는데 비명이 비명을 공격하면서 너 비명이지 이러는 모양새가 좀 이상하다 네, 이런 얘기들이 네. 있어요. 사실 이제 과정은 좀 매끄럽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되면은 정당의 추가 공모라든가 당과 상의를 하면서 보통 가는 게 상식인데 네. 그냥 이제 본인이 판단하여서 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문제점이 있고요. 상의도 안 하고 그냥 혼자 결정해서 딱 먼저 내지른 거예요? 그렇죠, 보통. 보통 그렇지 이제 않으면 안 비례대표 된다. 의원이라든가 자기가 준비했던 지역구가 전략 공천이 되면은 그 의원들이 당의 이제 이 결정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략 지역구는 많이 나오고
또 이수진 의원이 의정 활동을 괜찮게 했어요. 네, 열심히 했어요. 잘했어요. 네. 잘한 측면이 있고 또 노동계 출신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지도부에서 배려해 줄 건데 좀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으셨나 뭐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결국은 이 지역은 현근택 변호사의 선택이 의중이 참 작동할 것 같아요. 현근택 변호사가 뭐 정확한 여론조사는 아닙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윤영찬 현역 의원보다 좀 앞서갔던 걸로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 특히 이번에 이 어쨌든 좀 불미스러운 일로 이제 그만두게 되면서 또 당원들 사이에서는 동정 여론이 더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근택 변호사가 어떻게 입장을 가지시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은 굉장히 요동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윤영찬 의원이 당원들에게 지금 윤리 심판은 제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뭐 저기 탈당 과정에서 했던 언행들 본인은 탈당을 안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원들이 해당 행위가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역의 재반 여건 이게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이분의 저기 입지에 따라 가지고 뭐 전략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뭐 또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은 강북 을인가요? 박용진 의원도 사실은 지금 그 윤리심판에 이게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윤영찬 의원도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비명계에 좀 그 유명한 몇몇 분들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지금 이제 과거에 지금 요 현상이 강서구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서 이제 사실은 한국 정치에서 그 현상이 거의 이제 처음 이제 있었던 현상인데요. 왜냐하면 그렇죠. 현역 의원이 있고 재선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이제 당의 좀 열성적인 지지층들 이런 흐름과 완전 맞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좀 더 이제 좀 적극적인 인사들 당시에 이제 정봉주 전 의원도 출마 여부를 좀 밝혔었던 것 같고 김남국 이제 의원도 이제 그 지역에 출마한다고 하고 선거를 좀 하다가 나중에 이제 강선우 이제 후보로 대체가 됐고 강선우 후보가 당선이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좀 색채가 좀 불분명한 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열성적인 지지층들과 또는 색깔이 좀 당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이 가서 경쟁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그럼 당원들의 상당히 빠르게 좀 쉽게 넘어오는 반응을 하게 되고 네. 이런 흐름이어서 이제 후보가 대체되는 현상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이제 그것을 기대하고 이제 하는 흐름들 좀 있다고 생각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많은 경우 이제 불출마한 의원들도 있고 또 이제 탈당한 경우들도 있는데 아마 지도부 입장에서는 여기서 비명계 의원이 좀 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뭐 아니면 이제 공사가 심화된다라고 하는 거 상당히 좀 부담될 수도 있는 네,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제 강북을이라든가 요 성남중원 같은 경우에 과연 이제 실제로 이것을 윤리심판원 등에서 이제 아예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흐름을 쉽게 선택하기는 그 정도는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못 가죠, 어렵다고 사실은. 보고요. 네. 저기 보통 이제 윤리심판원에 그냥 구두 경고도 있고 뭐 당직 정지도 있고 당원권 정지도 있고 당원권 정지나 당직 정지는 거의 출마를 못 하는 그렇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마 구두 못하죠. 경고 정도면은 이제 이게 또 당원들한테 영향을 미쳐요 또. 이제 그런 측면이 존재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석률이 굉장히 낮아요. 보니까 이제 시민단체에서 공개한 출석률이 낮은 거 이런 게 아마 좀 당원들에게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시민단체에서 이번에도 모 시민단체에서 뭐 과거에 이제 낙선운동 수준은 안 되더라도 네. 성적표라든가 이런 걸 발표한대요. 그런 것에 따른 여론 재판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수진 의원이 민주당에 2명이 있습니다. 동작을에 있는 이수진, 판사 출신의 이수진 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비례 이수진 의원이 있는데 지금 동작 그 지역구에 있는 이수진 의원은 안 나온다는 얘기가 지금 있지 않나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나요? 국민의힘의 나경원 네, 전 지역구잖아요. 의원 지역구인데요. 그래서 거기 전략공천 지역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게 그 민주당에서 의원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평가 점수는 사실은 경선 이후에 밀봉되어서 점수의 가산점 형태로 이제 공개가 되는데요. 그 전에 의원들 다면 평가가 그게 반영이 되거든요. 의원들의 다면 평가. 그렇죠. 국회의원들의 다면 평가가 반영되니까 소문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되게 혈안에. 낮다고 점수가 안 좋다고. 예, 그렇게 소문이 나버리니까 그런 소문이 난 사람들은 좀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사실 또 경쟁 후보 쪽에서 또 이
마타도 형태로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평가를 빨리 공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고요. 그리고 2016년도라든가 그전에도 의원 다면 평가를 해가지고 의원 다면 평가를 제일 많이 반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의원들끼리 평가해서 하위 20%를 잘라버린다. 네. 이러면은 저항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의원 다면 평가로 아웃된 분이 계십니다. 전 국회 사무총장인 유인태 의원님께서 2016년에 의원 다면 평가에 하위로 걸려서 컷오프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방법을 다시 한번 민주당이 강구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그것도 그렇지만 또 어제 당에서 제발 내부 사람들끼리 강력하게 혹은 지나치게 경쟁하면서 상처 주지 말아라. 뭐 서로 뭐 비명 신명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지금 막 뭐라 하는 거죠. 특히 양이원영 같은 경우도 양기대 의원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또 세게 공격하는 바람에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영향 미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당의 뭐 정체성이 분명한 인물들 같은 경우에 뭐 그 할 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기류들도 있고 또 그에 호응하는 부분들도 친명이니까. 예, 있을 수 있을 텐데 선거로 봤을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지층들을 상당히 이제 결집하면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총선. 네. 사실 근데 이거는 옛날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투표율이 뭐 한 50% 초반대라고 하면 맞는데 요즘에 사전 투표가 도입되고 해서 60%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 중도 성향층들도 선거에 이제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 상황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3지대의 신당들도 사실은 과거와는 약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의미 있게 도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탈 요인들이 있는 거예요. 추가 유입 요인들이 제약될 수 있는 부분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본선에 사실 기준을 두고 어떤 캠페인, 선거 전반에 대한 전략들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경선에 너무 이제 매몰된 것이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제 본선에서 확장하는 부분이 시간이 너무 짧은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측면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수진 의원은 선택을 잘한 거네요. 결과론적으로 잘한 선택으로 이제 이어질 것 같은데 네. 그 과정이 참 우리 상도위라든가 금방 우리 윤평론가님도 윤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정치가 좀 품격은 있어야 되잖아요. 품격은 있어야 그러니까요. 되고 그러면은 친명이면 다 훌륭합니까?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의정 활동을 잘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기를 갖추고 일을 잘한다. 친명 비명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 그리고 좀 뭐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라면 잘 싸운다. 네. 이런 것들로 해서 조금 우회적으로 품격 있게 내세워지는 스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 1번지 용산도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짚어봤었던 곳인데 이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로 불출마 선언한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현역 권영세 의원 있는 용산에 지금 뭔가 지금 움직임이 있거든요. 지금 맞대결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이제 이광재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로를 사실은 뭐 출마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안 나간다는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가 이제 있고 이제 곽상원 변호사가 있고 해서 전현희 그다음 전 의원. 인간적인 예. 도를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해서 어느 지역구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었는데 최근 이제 용산에 대한 이제 얘기들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지역이 이제 어떻게 될지 뭐 지금 이제 상징성은 있는 거죠. 아마 이제 이광재 사무총장이 사실은 워낙 이제 큰 꿈을 꾸고 있고 그래서 뭐 낙선하더라도 의미 있는 낙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은 중시하는 그런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지역에 지금 지금 이미 이제 유력한 2명의 또 후보가 있어요. 지난번 총선에서도 한번 나왔던 인물이 있고 서울시 부시장 누구죠, 출신 이름이 그죠? 구청장이 있죠. 성장현 구청장이 구청장도 있고 또 한 분 이제 서울시 부시장 출신 부시장이 또 용산고등학교 출신. 있어서 사실은 약간 지명도가 있는 분들이에요 지역에서. 근데 여기에 이제 아마도
이광재 전 사무총장이 간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이제 어떤 교통정리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수공천을 할 것인지 그 경선을 아예 또 무시할 수 없는 건데 경선을 했을 경우에 지금 간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경선에 통과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이 좀 많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재 사무총장이 사실 사무총장 하면서 또 민주당 사람들한테 욕을 좀 많이 먹었단 말이죠.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 이광재 총장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네, 분들도 네. 많습니다만은 네. 지금의 이 출마 과정에서의 행위는 굉장히 좀 사실 그렇죠. 다른 오히려 의원들하고 좀, 비교하면 예, 좀 신사적이네. 품격이 있어요. 신사적이고 종로도 이제 본인도 거기에 좀 살기도 했는데 곽상은 위원장이 있으니까 거기 경선하지 않겠다. 그리고 용산도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거취 문제를 당에 일임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정치를 오래 하셨고 좀 제대로 배우지 않으셨나 이런 참 선배인데 이런 표현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용산이 민주당한테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최근에 용산이 언제 민주당이 당선됐냐면요. 2020년에 진영 장관이 국민의힘에 있다가 민주당에 건너와서 당선된 게 최근에 처음이에요. 그전에는 언제 있냐면은 2000년도에 16대 때 설송웅 의원이라고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그 유명한 그 역사학자 그 TV 나오는 셀럽 설민석 씨 아버님인데 그때 당선되고 순수 민주당으로 당선된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쉽지 않은 곳이에요. 맞아요. 네, 24년 전에. 그렇죠. 이제 아까 그 후보 이제 강태용 후보이고,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용산에 가보시게 되면 우리가 10년 전 용산하고는 완전히 다른 지역이에요. 그렇죠. 예, 용산역 앞에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거 캠페인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강남이 이제 세 곳이잖아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 3구라고 하는데 이제 선거 캠페인이 보수정당에서 하는 게 강남 4구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그러면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강동구에서도 강남 4구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수정당 후보들이 이제 많이 하고 또 동작에서도 이제 많이 해요. 동작도 이제 강남화 된다. 근데 사실은 그 지역들보다도 용산이 더 강남 3구와 가까운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어서 네. 사실은 상당히 보수정당에서는 굉장히 텃밭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지난 총선에서도 용산은 된 거잖아요.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가 된 것이 상황이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사실은 점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용산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부자는 용산에 살아. 이제 그 고소득층이 많이 살고 또 역으로요. 저소득층들도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민주당이 보통 이제 중간 허리당 이 소득층들한테 강한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들한테 약한데 양쪽이 다 있기 때문에 용산이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언덕백이 거기 단독주택 많은 곳은 또 좀 소득. 그렇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부시장님도 전 부시장님도 중요하지만은 성장현 전 구청장이 구청장을 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4선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와. 예, 쉬었다가 하면서 한 4선 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출마하든가 이분과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이런 네.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민주당에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광재 총장도 괜찮고 유삼영 총경도 괜찮고 어허. 전현희 의원도 괜찮고 사실은 용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과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을 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지금 종로 나가겠다고 의지를 정확히 밝히고 있고요. 유사명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비례로 안 가나요? 지역구로 가나요? 글쎄요, 상징적으로 서울, 용산 같은 데 와서 붙어주는 거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아까도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용산이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알겠습니다.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양산, 경남 격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을 지역구, 지난 선거 결과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이긴 곳입니다. 현재 현역이고, 경남지사 사퇴하고, 대선 출마했다가, 김포에서 국회의원 한번 하고, 그 김포 국회의원 자리가 이제 박진영 평을 주려고 했는데 못 주고 갔지. 노렸다가 예, 안 된 곳으로. 자, 고향 경남으로 그래서 이제 내려갔는데 여기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우리 윤 센터장님? 네. 지금 이제 양산은 이제 갑과 을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양산이 이제 부산과 울산과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양산에 우리가 양산 신도시라고 부르는데 양산 물금 지구인 것이죠. 이제 양산 물금 신도시가 원래 정식 명칭이긴 한데 양산 물금 신도시. 예. 그래서 물금읍과 그 주변의 동들을 묶어서 신도시가 한 15만 명 이제 목표로 해서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서울의 분당이다.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울산만 놓고 봤을 때 울산에서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1위인 곳이 양산이에요. 그다음에 부산에서는 부산시 말고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1위 말고 2위가 양산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양산에 있는 분들, 양산의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울산과 부산으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많으니까 서울로 치자고 하면 분당이나 일산 이제 이런 스타일을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물론 원도심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지역인데 원래는 사실은 뭐 이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보수적 정서가 있는 지역이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박희태 의원인가요? 예.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뭐 5선인가 6선인가를 했으니까 사실은 이제 상당히 보수 색채가 강한 지역인데 그렇죠. 갑과 을로 이제 인구 많아지면서 나눠지면서 이제 그 또 외부인들도 오고 신도시 형성되고 하면서 진보 정당에서도 이제 의석을 내는 흐름이 이제 최근 선거에서 이제 나왔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을 지역은 그 갑과 을 지역을 구분해 봤을 때 더 이제 좀 젊은 층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진보정당은 이제 지난번 김두관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 이번에도 이제 사실 수성을 이제 희망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런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대선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사실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이 상당했거든요. 그런 흐름이어서 상당히 이전보다는 또 쉽지 않은 흐름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전반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양산을 지역구는 인구수가 많고 10대 이하 비율도 많고 교육 서비스 비율도 많지만 소득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또 상권 규모는 또 괜찮은 것으로 좀 얘기가 되어 있어서 사실 김두관 현역 의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보다 또 만만치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지난번에 당선된 것도 김두관이어서 당선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또 그쪽으로 안 나가시나요? 아니 그쪽으로 나가죠. 나가는데 네. 만만치 않고요. 양산이 굉장히 재밌는 도시예요. 혹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양산으로 내려가셨을까? 고향도 아닌데. 사실 거기에 관저도 있고 그래서 좀 문재인 대통령에게 팬심이 있는 사람들은 좀 괜찮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뭐 이제 하지만, 역으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뭉칠 수도 있는데요. 양산이 1000m가 넘는 산이 4개 돼요. 그게 여기를 이제 영남 알프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흑산이야. 그래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등산하기 좋아요. 문재인 대통령 또 등산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측면도 그래서 있고. 가신 거예요? 또 지리적으로 재밌는 게 갑을 중간에 산맥이 형성돼 있어요. 그러면 양산 갑 아닌가요? 근데 아니 그 갑을 중간에 산맥이 형성돼 있어요. 산맥이. 그래서 갑을이 완전히 분리돼서 갑을끼리 서로 이제 참 교류가 잘 없는 동네예요. 그래 아까 우리 윤희영 그 센터장님 이야기했던 물금이라는 데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읍이에요. 읍인데 인구가 한 12만 13만 정도 됩니다. 물금이 옛날에 뭘로 유명했냐면 우리 지리 시간에 비철금속 그 뭐 알루미늄, 구리 이런 산업단지로 유명했던 곳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쇠퇴되면서 부산 이제 또 서부권하고 연결돼 있어요. 김해 쪽하고 연결돼서 그쪽에 공단이 많아요. 그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네. 많습니다. 근데 공단인데 여기가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밀집 단지다 보니까 공단으로 출퇴근하는데 사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소득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는 네.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양산갑의 국회의원이 윤영석이라고 국민의힘 의원인데 이분이 좀 잘해요. 지역구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이 영향이 을에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두관 의원한테 좀 나쁜 영향을 그럴 수 미치는 거고 있겠군요. 김두관 의원 지역은 이제 웅상이라는 신도시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부산의 금정구 쪽하고 해운대 쪽하고 연결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은 지역인데 여기에서 김두관 의원이 표가 많이 나와서 당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만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상대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 김태호 경남지사 전 경남지사 또 오선이죠 조경태 의원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센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김두관 의원이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분이 이제 3선에 도전하는 건데 지금 여당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제 김태호 의원 쪽을 제가 취재를 해봤어요. 김태호 의원은 공천 안 좋으면 무소속 나가지 거기까지 안 간다. 뭐 그런 입장을 밝히셨고요. 조경태 의원이 오면은 김두관 의원은 땡큐다. 아하 오히려. 예,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은 제일 경쟁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 네. 혹시나 윤영석이 넘어오면 제일 경쟁력이 있다. 윤영석 의원.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역으로 무슨 그분이 이야기가 양산 있냐면 갑인데.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의 삼선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약간 이제 페널티가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가에 따라서 그러면은 페널티 비율이 최대 35%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역구로 옮기게 되면 이제 없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뭐 상상력의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쉽지는 않은 일이죠. 옆 지역구로 간다는 예를 것이. 들면 또 뭐 전 양산시장 이런 사람이 나오면은 힘들어지는 거지.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뭐
전혀 고려를 하지 고려 않는 안 걸로 이렇게 한다. 알고 그렇지만 있습니다. 조기태원의 필승 카드는 양산을 부산에 편입시키겠다. 자, 일단 양산으로 정리하고 양산 갑은 지금 윤영석 삼선 의원이 지금 있는데 페널티만 없으면 편할 텐데 페널티 때문에 지금 곤란한 지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누가 지금 여기에 나간다는 거예요? 전에 출마했던 이재영 그 후보라고 이재영 후보. 계시는데요. 계속 출마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생각보다 좀 표차가 많이 났거든요. 네. 근데 여기 지금 사실 박기태 전 국회의장 얘기했지만 네. 이분이 여기 양산갑에 육선을 한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대통령 문 전 대통령 관저도 있고 그래서 조금 또 해볼만 하다 이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진보 세력이 조금 늘어나기는 해도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세가 더 우세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아, 그러니까요. 이게 베드타운인 진보 지지층과 그 다음에 산업단지인 진보 지지층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아. 산업단지면은 조직화되어 가지고 확장성이 커집니다. 네. 베드타운은 조직화되거나 확장성이 크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분석 좀 해주시죠. 이 여기 양산갑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송인배 전 비서관이 맞아요. 네. 사실 여기 선거를 5번 출마를 이제 했거든요. 참여정부 때 이제 그 경력을 기반으로 해서 한 5번이나? 것인데, 근데 한 번도 다 당선되지 떨어졌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양산에서 을과 갑을 비교해 봤을 때 이제 갑이 그만큼 사실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시 이제 후보 당시에서는 상당히 이제 높은 득표를 이제 보이긴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관저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있잖아요. 양산에서 2번 사셨잖아요. 원래 이제 살던 집이 그렇죠. 거기가 이제 매곡동이라는 지역이고, 네네. 이거 그건 이제 을지역구였어요. 을지역구였어요. 근데 지금 옮긴데 평산마을이라고 하는 데는 갑지역구잖아요. 갑지역인 네.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윤영석 후보가 워낙 이제 탄탄하게 이제 해온 상황이어가지고, 지난 이제 대선 같은 경우에 윤석열 후보가 53.5%,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2.2%였으니까 뭐 격차가 상당히 컸고, 이제 아까 인구가 제일 많다고 하는 물금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이제 51%를 넘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뭐 다른 지역도 있으면 그 물금 인구가 이제 인구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권자 수, 그러니까 만 18세 이상 하면은 8만 5천 명 가량 되거든요. 21대 기준이에요. 네. 예. 근데 다른 이제 읍면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읍면동은 뭐 이제 2만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역에서 상당한 비중으로 앞서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 이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 물금읍 지역이 이제 완전히 이제 지도 않은 그런 측면들도 있었고,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더 높았던 그렇죠.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실은 을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어둡게 보고 있는 측면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는군요. 그럼 누가 나가야 돼요? 어두운 것을 조금 뭔가 밝게 만들려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아니, 여기가 김해공항에서 가까워요. 아. 물금 쪽은. 그리고 이제 김두관 의원 지역구 쪽은 같은 양산인데 김해공항에서 한 40-50분 걸려. 굉장히 멀고 이런 쪽인데, 이 PK라는 지역이 제가 그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우리 양무 호남 시무국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임진회 때 이순신 장군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민주당 정권은 PK의 표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집권했을 때 PK를 또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요. 한 3가지 측면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PK가 그나마 한 이유가 한 3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호남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됐습니다. 물론, 그리고 두 번째로 연결되는데, 호남 인구가 유입된 이유가 공단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노동자들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젊은 층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지역의 산업 구조 조정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타운이면은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산업지역은 노조라든가 직장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공동체가 또 만들어집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조직화된 시민의 힘만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좀 중장기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박진영 평론가 좀 제발 빨리 지역구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여기저기 다 본인이 나가겠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인사 프라임 매주 수요일 코너 빅데이터 2024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하고 얘기 나누니까 뭔가 좀 알듯말듯 좀 해결되는 듯 말듯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앞으로 자주 나와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